오늘은 과학사 3차시 진화의 원동력을 자연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서 다윈, 찰스 다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처음에 린네가 있어요. 린네와 그리고 학명. 린네가 학명을 제창했다는 게 첫 번째 수업에서 가장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학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명을 쓰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뒤폰과 라마르크입니다. 이렇게 이 두 명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뒤퐁은 린네와 다르게 이제 학명에 대해서 생물을 다른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린네는 생김새, 어떤 생물의 외형적인 특징만을 놓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다면, 뒤퐁은 그랑 다르게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닌 내적인 요소로서 비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마르크는 세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변 이론이었습니다. 가변 이론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무에서부터 생물이 자연스럽게 창조된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스테르의 에스자 플라스크 실험에 의해서 반증되었죠. 잘못됐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화 등급설이었습니다. 진화 등급설은 어떤 단순한 생물로부터 인간까지 점점 더 복잡하게 진화해 나간다라는 그런 이론이었고요. 각각의 생물마다 등급이 있고 낮은 등급에서부터 이제 고차원적이고 높은 등급으로 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용불용설, 용불용 이렇게 알면 돼요. 쓸 거는 쓰고 사용할 때 용자예요. 쓸 거는 쓰고 안 쓰는 건 안 쓴다. 그래서 용불용설 해가지고 우리 제일 딱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기린이었습니다. 기린.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기린이 목을 이렇게 쭉쭉 빼다가 점점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다음 차례인 진화, 솔직히 이제 다윈은 진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이라고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 생물의 변이를 설명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게 라마르크였었는데요. 요 두 사람은 변이를 한다는 거는 생각을 했으나 따로 언급은 없었죠. 그래서 이 라마르크 이후로부터 두 번째인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진화의 원동력을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다라는 제목이에요. 다윈이 진화의 원동력을 바로 자연 선택설이라는 그런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 즉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자연 선택설이죠. 이 자연 선택설 대충 쓸게요. 자연 선택설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경 지식으로 알아둘 게 앞에 나왔던 그 세 명은 다 생물학자였었는데 그 생물학자들하고 별개로 일반인들은 딱히 진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대중들은
대중들은 상식인이에요.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어떤 연구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먹고 살기에 급급한 마치 일반인 우리 지금의 우리 모습과 비슷하겠죠. 비슷할 것이고 그리고 이때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 종교가 바로 이제 가톨릭이나 이때는 종교혁명 이후일 테니까 뭐 다른 개신교가 되겠죠. 루터교라든지. 하지만 서양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창조였어요. 창조.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다윈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일단 19세기 들어서면서 이러한 생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윈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윈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으로 진화를 설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다윈은 이제 뭐 그냥 이거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딱히 시험은 안 나올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다윈은 라마르크의 동물 철학이 출판되던 1809년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 흥미가 많았고 그리고 뭐 채집 관찰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윈은 훔볼트의 다양한 야생식물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찬 책을 읽고 열대 지방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비글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글호에 탑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칠판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 보면서 수업을 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윈의 연구 배경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훔볼트의 영향을 받아서 비글호를 탑승을 했습니다. 비글호는 바로 이제 해안 지도를 이렇게 그리는 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모르는 미지의 국가들을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경험을 다윈은 쌓을 수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멕시코 쪽 중미 쪽에 있었던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게 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거북과 핀치새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거북과 핀치새의 모습이 서로 약간 다르다는 것을 봤는데 이게 이제 다름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5년의 긴 여행을 끝나고 배에서 5년 동안 먹고 살고 하면 좀 힘들긴 하겠네요. 고향으로 돌아온 다윈은 여행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다 이제 연구를 위해 정리를 하고 본인만이 연구를 진행을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즉각적인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문학처럼 어떤 관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생물의 변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윈이 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생물의 변이라고 계속 가겠습니다. 이 변이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점진적이고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맨 앞에서 배웠었던 그런 논리적인 추론, 과학적 추론 방식을 이용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바로 다윈이 갈라파고스를 비롯한 비글호에서 얻었던 그 연구 자료가 되겠죠. 보면은 이제 다윈은 지질학자이면서 생물학자로서 명성을 쌓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물학자뿐만 아니라 지질학자로서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라이엘이라는 어떤 다윈 아닙니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그 동일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질 현상은 지질사의 과정에 따라 극히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동일과정설과 매우 비슷한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하고 다윈은 여기에 약간 착안을 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생물들도 점진적으로 변이를 한다. 점진적인 변이. 생물도 점진적으로 변할 수 있다. 조금씩 변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밑에 나오면은 다윈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려져 있던 동물의 육종 방식에서부터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육종 방식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좀 이제 공간이 작아서 그려놨어요. 요겁니다. ABC가 있어요. ABC가 있는데 어떤 A종과 B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는 털색이 갈색인 개가 있고 이건 이제 갈색인 털을 갖고 있는 개라고 봅시다. B는 이제 좀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A는 갈색인데 커, 골든 리트리버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B는 작아요. 뭐 치와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간들이 옛날부터 많이 했던 건데 골든 리트리버가 작아졌으면 좋겠어 하고 골든 리트리버랑 치와와를 별의별 짓 다 하면서 교배를 시킵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종을 직접적으로 개량을 했어요. 개량. 진짜 선생님 방금 예를 든 거는 그냥 가정을 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먹고 있는 닭고기도 이미 그런 식으로 닭고기로서 사용되기 위한 식용 닭으로서 개량이 된 거죠. 야생 토종닭은 아예 생김새가 다르잖아. 이거를 바로 육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종은 누가 주체입니까? 바로 인간이 주체죠. 인간의 주체로 A랑 B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A의 장점만 갖고 A의 장점과 B의 장점들로서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물론 부작용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게 근데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윈도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겠죠. 또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다윈은 이 주체를 인간이 아니라 이 주체가 자연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생물들의 특징을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종 방식에서 착안해서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을 제창하게 됩니다. 자연이 이 동물의 특징을 선택한다 해서 자연 선택설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윈이 들었던 예시인데요. 갈라파고스에서 핀치스를 연구했다고 했죠. 여기 이렇게 호두, 이거 영상에서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호두를 먹어야 되는 핀치스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고 한 마리는 뭉툭한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뾰족하기만 한 놈은 힘이 없어서 호두를 못 깨고 오히려 부리가 부러져서 새는 못 먹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뭉툭한 부리는 호두를 깨가지고 냠냠냠 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핀치새가 원래 얘가 메인이야. 이 친구가 메인인데 이 친구가 뭐 100마리가 있었어요. 얘는 뭐 한 3마리밖에 없었다고 칩시다. 원래는 호두도 안 먹어도 됐어. 그냥 벌레 이런 것처럼 먹으면 되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죠. 약간 서서히 바뀌면서 이제 뭐 아니면 새가 그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얘는 어떻게 보면 원래 있었던 곳에서는 매우 불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새예요. 뭉툭하니까. 근데 이곳에서 먹을 게 이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요 3마리는 살아남고 나머지 이 100마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선택이 된다. 뭐가? 뭉툭한 부리를 가져서 이 호두를 깨먹을 수 있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새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었어요. 보면
이제 오른쪽 위에 인구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인구론은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100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가 있을 때 이제 먹이가 없어, 즉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요. 그러면 죽는다는, 다 멸종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난을 갖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이제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제3세계 같이 조금 빈곤한 국가를 보면은 상대적인 소득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 원이라는 돈이 여기선 엄청 값싼 돈이지만 그쪽에선 비쌀 수가 있어요. 그런 화폐 체계를 환율을 계산하지 않고 어떤 그냥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번다 못 번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이 벌고 쓰는 만큼의 어떤 재산보다 출산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키워야 될 자식들은 많은데 정작 벌어들이는 건 없으니까 그만큼 가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출산율은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OECD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높아요, 많이. 그래서 다윈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때 이제 요 핀칫에 어떤 과잉으로서 공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다. 하지만 이 과잉 속에서 한두 마리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이 돌연변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연에게 선택된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판을 미루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중과 상식, 종교와 같은 일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면 이 셋은 어떻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창조라는 어떤 그런 창조론을 믿고 있었어요. 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며칠째는 어떤 동물들을 만들고 며칠째는 어떤 동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겠죠. 믿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다윈 입장에서는. 그래서 출판을 미루게 된 거죠. 왜냐? 논란이 될까봐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린네라는 사람이 요런 생물과 다양한 생물의 종과 변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초가 되었다 했고, 그래서 학교 이름이 린네 학교였어요. 린네 학교. 어떤 린네 학교라는 곳에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생물학자들끼리 서로 의견을 공유를 한 거죠. 다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과학자들끼리 의견을 공유하고 보완하면서 자신의 연구를 조금 더 탄탄하고, 흔히 말해서 보호대 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핵에 대해서 보호대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드는, 그렇게 계속 보완을 해나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월리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월리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의 원주민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자연선택설에 대한 연구를 해요. 자연선택설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월리스가 더 먼저 발표한다는 소식을 다윈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주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내보는 거 어떠냐라고 해서 공동으로 내게 되는데요. 그도 다행인 것이 월리스가 또 다윈을 존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책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리스는 평소 다윈을 깊이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그냥 그 자체로서 만족하고 다윈주의라는 책도 냈다고 합니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봤었던 것은 바로 자연선택설이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성선택설입니다. 성선택설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이제 생존에 불리하더라도 번식을 위한 형질을 채택한다는 거예요. 생존에 불리하더라도 번식을 위해서라면 그 형질을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예시로는 바로 공작새가 있습니다. 공작새. 공작새의 날개는 되게 화려하죠. 수컷입니다. 수컷. 왜 그럴까? 그게 보면은 암컷을 유혹하는 어떤 그런 암컷에게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형질일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화려함으로써 공작은 본인의 위치를 천적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러면 먹힐 위험이 큽니다. 잡아먹힐 위험이 커요. 즉 생존에 불리하다는 거죠.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식을 위해서라면은 결국 그 날개를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에 따라 그 형질이 선택된다 해서 성선택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정 표현의 보존입니다. 감정 표현의 보존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동물들은 처음에는 옛날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짖는 때가 있다면 그게 무조건 위협을 위해서가 짖는 게 아니라 약간 뭐 기분이 좋아서 짖을 수도 있는 거고 개의 감정마다 다 다른 거죠. 결국에는 또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는 뭐 또 겁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감정 역시 동물들이 예전부터 표현할 수 있었고 그 감정 표현 수단은 그 형질로서 보존되고 계속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감정 표현의 보존입니다. 그래서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 종의 기원은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과학사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장 파급력이 컸었던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책 중에서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었는데 프린키피아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한 그런 책은 아니었어요. 파급력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논란의 여지가 충분했었고 이런 대중과 상식과 종교 이런 데 있어서 너무 반대되는 사상을 내비쳤기 때문에 더욱더 파급력이 컸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다윈은 이런 진화론에 대해서 한계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다윈이 본인 입으로 이 책이 3부작이었대요. 진화 3부작이었었는데 솔직히 이제 계속 선생님도 진화라고 무익적으로 얘기하지만 다윈은 진화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합니다. 책도 종의 기원이잖아요. 종의 진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계점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다윈이 책을 쓰면서 후회했던 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범생설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제뮬이라는 이름으로 범생설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하지만 미리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2000년 전에나 유행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 이론을 내미는데 지구 중심설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왜? 아까 계속 말했던 요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다윈이 말한 한계점이고 세 번째 한계점은 과학자들이 제시한 비판점입니다. 비판점. 뭐냐면 생물체가 변이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선택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에서 변이를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떤 생명체로부터 다양한 변이가 일어나야 자연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자연선택은 변이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이의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자연선택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선택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뒤가 어느 게 맞냐는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유전하게 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되냐면 20세기 이후 이제 20세기 초반 20세기 초반 멘델의 멘델 법칙 자체는 좀 더 오래됐지만 옛날에 묻혀있다가 목원에 의해서 그게 20세기에 재발견되거든요. 마치 아보가드로도 묻혀있다가 재발견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때 돼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이때는 어느 게 먼저냐 이런 과학 쪽에서 이런 걸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사회에 악용되었었다는 건데요. 책에 보면은 사회 진화론 그리고 우생학 마지막으로 골상학이라는 걸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윈이 직접 이런 주장을 펼칠 때는 이미 늙었었던 거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왜곡이 되면서 전달이 될 확률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다윈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쌍하죠. 여튼 뭐 이렇게 다윈의 사촌도 나오고 책 보면 많이 나오니까 뭐 사회 진화론, 골상학, 우생학이라는 게 있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그게 무엇인지 궁금한 친구들은 직접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바로 나치의 그거 산물이죠. 우생학과 골상학 등을 바탕으로 해서 즉 요거의 베이스가 다윈의 자연선택설인데 이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게 바로 게르만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게르만과 유대인 즉 인간들이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되었을 때 이 다양성 중에서 유대인은 제일 쓸모가 없고 오히려 게르만인 같은 경우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자연 선택은 매우 더디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연 선택설에서 원래 다윈은 인간에서부터 자연으로 이렇게 주체를 바꾼 거잖아요. 나치는 그게 아니라 자연에서부터 다시 인간으로 바꿔버립니다. 즉 뭐냐? 앞에서 나왔던 그 육종 방식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약간 좀 동물로서만 봐도 동물만 놓고 봐도 조금 윤리적으로서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이기도 한데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거죠. 뭘 했냐? 유대인 필요 없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 게르만만 살아남을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가스 폭발 시켜가지고 다 질식사 시키고 생체 실험 같은 거 다 별의별 거 다 해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의학 선진국이 됐죠.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래서 독일에서는 의생명 이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그때에 대한 미안함을 항상 다짐한다고 합니다. 여튼 이게 바로 이 네 가지가 다윈의 이론에 대한 한계점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인 자연선택설, 성선택설, 감정표현의 보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 앞에 했었죠. 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윈의 진화론이 뭐야 하면은 자연선택설, 성선택설, 감정표현의 보존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배경이 뭐야 하면은 그 배경 훔볼트에 의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뭐 갈라파고스 제도의 비교를 타고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학습 목표였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범생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생물의 변이를 우리는 이렇게 결과로서만 놓고 봤지만 반대로 세포로서 밝혀내가는 과정을 바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